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진성입니다. 예, 제 이제 양력 잠깐 소개를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이제 철학이고요. 또 대학에서 그리스 문화 신화를 가르치고 또 신화를 제가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자로서 또 신화는 그 철학하고도 굉장히 또 저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철학적인 어떤 내용과 이론적인 그 철학적인 이론과 이제 많이 신화를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하면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 다른 민족 어느 민족의 신화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신화가 바로 또 그리스 신화입니다. 예,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자를 빼면 신화라는 것은 이제 신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신들의 핏줄을 타고난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과 또 신의 핏줄을 받은 그 후손인 인간 영웅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인들은 인간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제목이 그 앞에 책에 보면 그 책자에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 그래놓고 이제 1강 첫 제목이 이제 서양 인문 정신의 시작이에요. 인문이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humanity.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항상 묻고 그렇잖아요. 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묻지 않죠. 강아지가 스스로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하진 않아요. 인간만이 또 인간다움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인간이 사는데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철학이고, 또 철학 이전에 바로 신화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그걸 이제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화라는 것은, 또 특히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철학 이전의 철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계관과 인생관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인생에 대한 어떤 관점, 기본적인 관점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또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하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재미뿐만 아니라 또 후대에 미친, 서구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시간, 사실 네 번째 강좌에서 각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책이 한 권씩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그 책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세 번째는 이제 황제 철학자가 쓴 죄송합니다. 갑자기 고백록이 됐나요? 제가 까먹었네요. 예. 예. 그리고, 그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또 그 문학, 단테죠. 로마 시인의 그 신곡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 회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책이 없어요. 신화라는 것은 일단 누가 어느 사람이 하나 쓴 책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양한 작가들이 부분적으로 그 전체 이야기를 다 한 권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책의 이름으로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책을 소개를 하자면 이런 책이 있고요. 또 제가 이 감수하고 또 그리스 신화에 관한 간단한 또 해설을 담은 또 책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이 두 책뿐만 아니라 수없이 뭐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짧은 2시간 동안
그리스 신화를 전체를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또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2시간 안에 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 그리스 신화를 또 그리스 문화를 가르치면서 항상 첫 장면으로 이제 거의 띄우는 장면이 바로 이 시인의 문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 그리스인들의 철학, 문학, 예술 이런 모든 그 사상이라든지 어떤 예술 작품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 그 문화의 원료로 또 학문의 원료로 그러니까 근원으로 찾아서 가는 곳이 이제 그리스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시인의 영국 낭만파 시인이라는 그 셸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 희곡시에서 이제 남긴 그 유명한 말인데요. 그게 이제 서구의 모든 문화가 이 그리스에서 비롯됐다는 그 뜻을 한마디로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그리스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그걸 잘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철학에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말을 몰라도 또 그리스인들의 지역에서 살지 않았어도 그걸 우리가 공감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명의 힘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의.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명 이전에 또 우리가 이집트 문명의 그 거대한 어떤 그 건축물들 보면서 감탄하지만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집트인들도 사상적인 면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 그러는데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독자적인 거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 문명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점 생각해 보면 또 그리스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이었고 또 역사, 문화의 어떤 중심지였죠. 또 그 중심지가 바로 또 공간이 바로 바다를 둘러싼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특히 지중해 위쪽의 도시들이 주로 이제 문화의 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고요. 예, 지중해가 이제 바로 그런 뜻이죠. 땅 가운데 있는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탈리아, 또 서유럽, 또 그리스, 또 소아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튀르키예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또 아프리카. 이 가운데 있는 이 바다를 가리켜서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이 지중해는 또 유명한 그 영웅들, 또 우리 신화적인 그 존재들의 또 그 모험담이 얽힌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그 본토인 그리스 땅을 넘어서서 또 지중해 그때 그 당시에는 동쪽과 서였어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해가 뜨는 곳, 서쪽은 바로 지브롤타죠.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이 사이에 조그만 그 해역. 거기가 이제 바로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세계가. 이게 이제 세계 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자기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 지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이네아스도 마찬가지로 황금 양털을 저 오늘날 조지아라는 곳에서 얻어가지고 이렇게 방랑했던 그런 또 무대가 바로 이 지중해 바다 섬들이고요. 오디세우스도 그렇죠. 오디세우스도 이렇게 동쪽에서 서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정 고초를 겪은 다음에 고향 이타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를 통해서 이 신화의 영웅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공간일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여기 이제 보면 예전에 튀로스라고 그래서 페니키아의 그 나라의 그 도시인데요. 이쪽에 페니키아인들이 그
교역을 하던 그런 해상, 무역로가 바로 또 이렇게 북아프리카 연안을 따라서 개척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또 그리스 땅에 또 알파벳을 문자를 전해주고, 또 그리스인들은 개량을 해서 자기 언어를 쓰고, 또 그 언어로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문학가, 시인들의 일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인이 바로 호메로스라고 하는 잘 알려진 서사 시인입니다. 예,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될 텐데요. 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 고대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이제 조그만 나라죠. 여기 반도예요. 우리처럼 그 삼면이 바다인 그런 반도인데, 이 좁은 땅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 특히, 그다음에 소아시아, 또 저 넘어 흑해까지, 또 멀리는 스페인, 프랑스 남부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렇게 새 도시를 건설했어요. 흔히 이제 식민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시기가 바로 기원전 750년에서 200년 동안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탈리아 남부 가면은 그리스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전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사원도. 예, 신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과 신들의 후손인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지, 또 신화는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공간인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신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예.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주인공들이 먼저 나와야겠죠. 또 주인공들이 나오기 전에 그들이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신의 이름으로 그리스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리스의 신화는 굉장히 또 내용이 풍부하고, 또 후대 그 작가들이나 특히 시인이라든지 또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또 그것들이 그들의 작품에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또 그 자료들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신화는 일단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정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또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신화는 우리 당군 신화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실존 인물인지 이 신화 속의 존재들이, 영웅들이 특히, 또 심지어는 후대 이제 학자들은 신들마저도 옛날부터 인간이었는데 신격화 됐다, 신으로 이렇게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화는 곧 그리스인들의 또 종교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그 사회생활을 이끌어 갈지를 또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이 신의 이름으로, 종교가 그렇지 않나요? 탄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들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전이라든지 음악 경연 이런 것들도 다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행이 됩니다. 예, 그리스 신화를 이제 간단히 몇 가지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제 신화는 흔히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 내면의 그 욕구, 욕망,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많이 상상을 하죠. 밖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머릿속에서 내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본적인 욕구, 충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리스인들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해방이죠. 우리도 막 뭐가 화나고 속상한 일 있으면 그걸 가만히 꽁꽁 앓고 있으면 이게 뭔가 안 풀리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줄 사람, 친구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자유롭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풀리죠. 이게 이제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그 답답한, 또 뭔가 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이름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시인들, 문학가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술 작가들에게 많은 그 영향을 주고 특히 또 철학자들도 신화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특히 이제 플라톤 같은 그런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그렇게 했는데요. 예, 신화는 뭐 이제 글로 구전되어 오다가 호메로스나 그 이후의 시인들의 작품, 특히 이제 비극 작품에서 많이 또 신화의 내용이 소재로 삼아서 비극 작가들이 그 전래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그 분위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최초의 그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전쟁 이야기죠. 호메로스의 서사시, 두 서사시는 바로 트로이아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또 귀향하는 그런 모험담이 그려진 작품이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고요. 그 뒤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신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하죠.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 신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최초의 책이 바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라는 책이에요. 신들의 계보는 간단히 말해서 족보예요. 우리도 조상님 족보 있죠. 무슨 김씨 가문, 박씨 가문, 무슨 이씨 족보 있죠. 그처럼 이제 신들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쭉 이야기합니다. 가장 제일 위에 조상이 바로 이제 이 카오스가 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가장 처음에 있던 신이 바로 가이아예요. 가이아. 대제 여신이에요. 대제 여신.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들의 이제 분화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이 있고 그 신들로부터 이렇게 또 후대 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또 고대 그리스의 비극, 고대 그리스는 또 그 연극의 그 탄생지잖아요. 그래서 비극, 희극, 온갖 그 장르의 그 연극이 바로 또 그리스에서 야외 무대에서 공연이 됐습니다. 대학로는 뭐 요즘에 대학에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요, 그 원형극장 있잖아요. 야천, 그 노천극단, 극장, 야외 극장이 이제 바로 그리스의 그 극장을 본떠 가지고 만든 야외 극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또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그 신화 뿐만 아니라 철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또 그들의 작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비두스의 변신 이야기고요. 예, 그리스 문명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 문명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메로스의 아까 페니키아인들로부터 그리스 알파벳이 수입이 돼서 약간 변형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 문자로 되고 또 그 문자를 통해서 예전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750년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가 또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를 또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호메로스가 그리스 신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 작품에 또 신화의 소재로 삼아서 여러 비극 작품이 쓰였고요. 또 철학자들이 또 신화를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 신화를 또 그대로 철학에 왜냐하면 신화라는 거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신화를 통해서 또 어려운 철학 이야기를 또 철학자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 그래서 이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들이 이제 우리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그 각 그 담당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일을 회사 일을 다 맡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여러 그 해서 담당할 그런 일들을 서로 분담을 하죠.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들도 이제 전문화가 됩니다. 세분화가 되고.
직책이 있습니다. 또 활동 영역이 있고. 예, 호메로스 서사시가 이제 최초로 신들을 등장시키고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그 그리스 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헤시오도스는 신화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또 서술하기도 합니다. 또 비극 작가들은 신화를 소재로 비극 작품을 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들이 어디서부터 누구에서 누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작품을 통해서요. 자, 맨 처음에 생긴 게 카오스라고 했습니다. 카오스. 보통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 혼돈, 뭐 혼란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카오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정형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 끄집어내요. 뭔가가 있어야지 거기서 또 제대로 모습을 갖춘 뭔가가 나올 수가 있죠. 가령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공작 시간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요. 찰을 가지고 뭘 주물러 가지고 말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런 거죠. 찰흙도 없는데 말을 만들고 개를 만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카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과 같은 거.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이제 나온 게 바로 가이아라고 합니다. 가이아. 넓은 가슴에 대지 여신이죠. 대지. 이 땅, 지구예요. 지구. 가이아. 우리가 영어에 지오그래피 있죠. 지오그래피. 지가 이제 바로 그 그리스 표현을 좀 다르게 한 말이에요. 지오그래피. 가이아라는 뜻입니다. 그 땅이란 대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가 맨 처음에 태어났는데 파트너가 없죠. 파트너가. 그러니까 남녀, 음과 양이 결합을 해야지 뭔가 또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 또 파트너하고 결합하려면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지 여신이 다음에 바로 또 사랑의 신이 에로스가 나옵니다. 에로스가 바로 이제 라틴어로 가면 로마로 가면 큐피드라고 하는 또 화살을 날리는 그런 신이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의 아들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원래는 또 최초의 가장 오래된 신 중에 하나예요. 가이아가 이런 에로스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몸에서 나온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늘과 땅 보통 하늘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고 땅이 자기 몸에서 하늘을 낳아서 사랑의 힘으로 하늘과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오스에서는 이 밤과 낮, 일단 우리가 우주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또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뭐죠?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밤과 낮이죠. 그렇죠? 밤만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제 세월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보를 보면 가이아에서 우라노스가 나오고 또 그 가이아가 땅이고 전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말하면 뭐죠? 산과 바다 이런 지구를 이 땅을 이루고 있는 육지와 바다를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또 그 우라노스 하늘과 결합하기 위해서 태어난 또 신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이아가 우라노스 하늘을 낳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살 거처가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의 집이. 우리도 우주라는 말도 그렇죠. 지부, 집주 그러잖아요. 인간이 또 온갖 이 세상에 들어설 어떤 공간이에요.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라노스, 가이아 이 자식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화를 몇 년째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런 그 티탄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티타네스라고 그랬어요. 우라노스, 가이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육남 육매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남성이고 여성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눈박이 거인들 아주 큰 거인들을 퀴크로페스라고 하고요. 헤카톤 케이레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백수들입니다. 백수들.
손이 100개 달린 존재들, 손이 100개나 되어 있어요. 힘이 굉장히 장사고, 또 신들 간의 싸움에서 또 키콜로페스, 헤카톤 케이러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제우스 편을 들어서 티탄족을 또 물리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티탄 중에 이 이제 용남용매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딴 데서 어떻게 배우자를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로노스하고 레아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또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우스를 비롯한 헤스티아, 하데스,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산천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 삶과 관련된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산천을 또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가 있죠. 하늘과 하늘의 공간, 그 다음에 그 땅 아래, 그 다음 바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세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이 남성이죠. 예전에는 이제 가이아가 대지 여신이고, 또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설명을 많이 하죠. 인류의 최초의 사회는 모계 사회였어요. 여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이제 점차 사냥이나 전쟁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면서 이제 남성이 주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계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들이 이제 점점 남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포세이돈이, 하늘은 제우스가, 또 지하 세계는 하데스가, 그리고 이제 여신들은 이제 인간 삶과 관련된 뭐 부엌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또 그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으로, 여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이아가 최초의 신이고, 또 자연 현상, 자연 물리적인 공간을 또 신으로 이렇게 대변하는 그 건데요. 근데 이제 배우자 우라노스가, 자가생식에서 난 배우자 우라노스가 이 자식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게 이제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성들 간의 전쟁 사회에서 그렇고, 또 신들 간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시켰다. 왕위를 빨리 잡으려고. 또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의 권력을 뺏길까봐 자기 친자식인데도 언젠가 이놈이 나를 제거를 하고 내 권력 뺏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도, 그게 이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또 신들의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자식을 다 그 땅 밑에 깊은 곳에 가둬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거세시키게 만들었어요. 크로노스를 시켜가지고 우라노스의 남근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아버지로서의 또 그 권위가 이제 뺏기고 권력이 이제 찬탈되는 그런 거를 상징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신들 간에 또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티탄족들,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그 아래에 그 후대 제우스 신이 그 중간에 아까 그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 난 그 티탄족들, 또 그 형제들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여러 이제 또 그 제우스가 등장하라는 그런 이제 전쟁이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티탄족 싸움이고, 또 기가스라고 해서 큰 거인족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가이아가 그 자기 아들을 시켜서 아버지의 남근을 잘랐는데, 그 남근이 또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피가 그 돼지하고 흙하고 결합을 해서 어떤 굉장히 괴물적인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여튼 이 테스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가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거의 자이언트. 그 거인족과의 싸움이 또 두 번째로 있었고요. 또 제우스는 또 큰 그 괴물과의 또 싸움, 티폰이라고 하는 그 괴물과의 또 싸움을 벌이면서 힘들게,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 신들의 주요 신의 왕이고 또 신들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제 제우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두 차례 신들과의 전쟁 또 티폰 괴물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 세상의 그 질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 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이고 또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하고 신하와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런 사람이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신들 간에 그런 게 없어요. 권력 투쟁이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그런 그 권력을 두고 일어나는 싸움이 없고 그 뒤로는 이제 또 뭐 이렇게 권력을 물려준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또 그 이후로 또 신들도 굉장히 또 분화되면서 신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잡다한 신들이 제가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만은요. 그리스 신들은 뭐 수백, 수천까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인간의 탄생에 관해서는 뭐 성서에는 창세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요. 또 그리스 어느 민족의 그 이야기든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최초에 생기게 됐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래서 티탄이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불태워져서 거기에서 난 재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아니면은 뭐 그 프로메테우스가 뭐 찰흙처럼 인간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그런 또 신으로 유명하죠. 예, 인간 여성에 관한 또 탄생의 이야기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헤르메스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짓고 또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달을 해줘서 제우스의 뜻에 거슬려서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이로운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또 신들에게 거역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 독수리에게 쪼아먹히는 그런 또 형벌을 받죠. 신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가 인간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프로메테우스와 다르게 이게 또 이제 뭐죠? 그 설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삶에서 왜 고통이 생기게 됐는지 그 근원이 이제 바로 판도라예요. 판도라. 그게 이제 판도라가 그러니까 여성적인 존재를 어떻게 대변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악의 근원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서사 시인들도 남성이고 비극 작가들도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약간 비하하는 그런 그래서 여성을 좀 좋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판도라예요. 그래서 판도라는 아름답지만은 이 재앙의 씨앗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판도라를 이 제우스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피메테우스한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판도라 이야기 유명하죠. 그 판도라의 상자. 원래는 이제 그 항아리인데 하여튼 모든 악을 거기다 다 넣어놨는데 그걸 이제 열어보는 바람에 그 악들이 인간 사회에 퍼졌다는 거죠. 뭐 가난, 병, 뭐 이런 것, 나쁜 것들, 전쟁 이런 것. 그게 이제 왜 인간 사회에서 악이 생겨났는지 그 근원을 또 그런 식으로 신화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 과정을 또 헤시오도스는 또 다른 작품에서 일관알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살았을 때는 황금 시대예요. 신과 인간이 어우러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기인데 인간이 갈수록 이제 타락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일삼고
폭행을 하고 이웃에 함부로 대하고 점점 그래서 그 금속의 가치에 비례해서 또 인간이 팔아가는 그 과정을 금속의 가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금족이었는데 청동, 나중에는 이제 무쇠의 그 단계로 그 금속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그 전쟁사에서도 그렇죠. 그 가장 단단한 이제 그 당시에 물질이 바로 쇠기 때문에 청동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또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1100년 정도에 바로 이제 철기 문화가 위에서 도리아인이 침입하면서 또 그 정착되어 있던 그 이전의 문화가 또 파괴되고 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이제 그 철의 시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오늘날의 모습 또 이 전쟁을 일삼는 인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 주먹이 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 제우스는 이게 이제 모든 그 분쟁을 또 모든 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정의의 신이고 그래서 제우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악행에 대한 처벌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주게 하는 그 신이 바로 또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의 하나님입니다. 제우스는. 예, 아까 맨 처음에 그 그림이죠. 여기 이제 보면 올림포스 12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들이 제우스 형제와 제우스의 아들, 딸들인데요. 예, 라파엘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화가가 그 로마에 있는 어느 빌라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게 그 천정 위에. 이게 이제 그 빌라 파르네시아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 그 건물에 이제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고개를 들고 천장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바로 신들의 회합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수천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그리스 신들 중에서도 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인간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신들이 바로 12명의 주요 신들입니다. 헤스티아, 하데스,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는 형제지간이에요. 삼남삼매죠. 그리고 헤스티아, 하데스 이렇게 헤스티아는 이 화로의 여신이고 가정의 여신이에요. 또 하데스는 지하의 신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 두드러지 그런 존재감을 갖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주요 신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제우스 형제들은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8명이 이제 바로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형제들이 있고 이 또 아들, 딸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 주요 신들이 이제 바로 또 사는 머무르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바로 그리스 중북부에 있는 큰 높은 산인 올림포스 산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이쪽에 중북부에 있는 큰 높은 산이 바로 신들이 거처하고 있는 산이고 또 지역마다 또 우리도 그렇죠. 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역마다 또 받드는 신이 있어요. 특별히 바다 쪽은 포세이돈 신을 이렇게 모시고 또 제우스와 관련된 또 아폴론과 관련된 유명한 신탁이 있는 델포이는 또 아폴론 신을 모시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런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헤스티아는 이제 라틴어로는 베스타고요. 화로의 여신이고 또 그 화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집안의 불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공 건물이라든지 집안에서 항상 그 불이 있음으로써 또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온기를 가져다주고 그런 화목함을 나타내는 상징을 하는 그런 또 처녀의 여신입니다. 하데스는 하계의 신이고요. 그러니까 지하세계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머무는 공간이고 그게 바로 또 하데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또 무서운, 제 어렸을 때 뭐 전설의 고향 보면 시커먼 옷을 입고 뭐 저승사자가 나오죠. 그 저승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 죽을 때가 돼서 데려간다.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인데요. 아무튼 하데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데스는 또 별명으로 라틴 로마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름을 거의 쓰는데요. 플루토라고 합니다. 플루토. 플루토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부라는 뜻이에요. 부. 근데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보이지 않게 죽음이 다가와요. 하데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자가 왔다. 저승사자가 왔다. 뭐 그런 이제 뉘앙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에 플루토라고 해서 부를 뜻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지하세계 왕을 부릅니다. 또 부라는 그 플루토라는 말이 땅에 이제 뭐가 있죠? 우리가 땅이 부죠. 특히 이제 지하자원이라든지 이런 광물, 귀금속들이 나는 곳이 또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금이 나오니까 은이 나오니까 다 땅바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 하데스를 이렇게 부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 가지고 이제 보기 들리기 좋게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의 무덤에 이렇게 그 하데스가 그 여신의 딸을 납치하는 그런 장면이 왕릉 안에 또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술독의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하계 세계의 그 여왕과 또 그 왕인 하데스를 이렇게 그려놓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주변에다가 이렇게 많이 새겨 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땅끝 마을에 바다에 접한 이런 쪽에 또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제고 또 바다를 지진을 또 말을 담당을 하는 그 신이고요. 특히 이제 동전 같은 데 보면 이 삼지창을 들고서 던지는 모습으로 은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예전에 식민지였던 그런 도시에서 발견된 포세이돈 은화입니다. 박물관에 이제 그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 보면 이 청동상이 있는데요. 바다 밑에 있다가 수천 년 동안 우연히 발견된 그런 포세이돈 상이에요. 또는 제우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른팔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게 번개인지 앞에 그림처럼 삼지창인지 이게 떨어져 나와서 몰라요.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포세이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박물관에 아테네 박물관에 가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저 아래 바다와 가까운 수니오 곳에 또 신전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신전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항해하는 사람들,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들, 또 배 타고 어디 무역하러 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또 고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많이 정치학적으로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뭐죠? 민주주의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또 이런 신들의 영역 분담도 바로 또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다 가진다. 내가 권력이 세니까 내가 좋은 걸 갖는다.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무조건 제비뽑기예요. 무작위로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특별히 뭐 뛰어나서 물론 이제 신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했지만은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도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늘을. 그래서 하늘을 또 상징을 하는 하늘의 맹금인 독수리가 항상 제우스의 어떤 그 상징물로 많이 나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 그 다음에 하데스는 어둠침침한 그 어두운 땅 밑이고요. 제우스 형제로서 또 이 여신이 있는데 데메트르 여신이 바로 이제 농경 미래 여신이고 로마로 가면 이제 케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흔히 또 먹는 그런 시리얼 있죠, 시리얼이 바로 또 케레스라고 하는 그 데에서 이 신의 이름에서 비롯합니다. 이게 이제 뭐 시리얼이다 밀 뭐 곡물로 된 그런 그 우유에 타 먹는 그 아침 그 음식물이잖아요. 헤라의 신이 바로 이제 그 제우스의
아내고 또 가정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헤라는 결혼의 신이기도 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 필요한 뭔가가 헤라의 신이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함 또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신이 바로 또 신들의 여왕이기도 하고 제우스가 왕이니까. 예, 포세이돈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 이렇게 헤라 신전이 이렇게 육중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우스는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데요. 아까 헤라는 그 그리스어는 헤라고 라틴어로는 유노고 영어로 가면 주노라고 합니다. 주노. 주노라는 말 이따가 또 설명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유노, 주노. 제우스는 이제 유피테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제 주피터죠. 주피터. 우리 그 목성을 주피터라고 그러죠. 이 천체 이름이 다 베누스, 금성, 아프로디테 여신이고 수성은 머큐리, 메르쿠리오스, 헤르메스 신이고 화성은 마르스, 아레스, 전쟁의 신이고 뭐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다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에요. 천체가. 그러니까 우주의 태양계 주요 그 천체 이름이 다 또 별자리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천상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그 다음에 독수리와 참나무가 또 상징물입니다. 예, 제우스는 여신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또 후대 다른 신들을 또 이렇게 탄생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여신이 바로 아테나 여신이에요. 딸이에요, 딸. 아테나 여신은 아버지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략을 하겠는데요. 아무튼 아버지의 머리 속에서 나온 이 아테나 여신이 바로 또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그 수호 신이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또 여러 그 신들과 여신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계절, 운명 이런 그의 여신들을 이렇게 낳고요. 특히 이제 우리 유명한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 아킬레우스 분노죠. 그 트로이아 전쟁을 다루는데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에 그리스 굉장히 용감한 용사인데 전쟁에 불참하는 바람에 그리스인들이 밀렸어요. 싸움에서. 아무튼 이 아킬레우스는 싸우다가 이제 젊은 시절에 죽을 운명을 타고났는데요. 바로 그 운명의 여신들이 아킬레우스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지켜본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운명의 여신이 있는데요. 그 실을 뽑아가지고 감고 자르고 그걸 이제 인간의 운명을 비유합니다. 우리도 명줄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사람 목숨이 길면 실을 감아가지고 길게 감다가 이렇게 잘린 사람이 바로 명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을 잡고 감고 자르고 이 세 가지 과정을 나타내는 여신의 이름이 바로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이겁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다 뜻이 있는데요. 아트로포스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자르면은 그러니까 죽은 자는 신들조차 어떻게 못해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 그거입니다. 지나간 일은 신들조차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신들이 조정할 수 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 영화에 보면 뭐 잘못된 일을 막 시간 되돌려가지고 바로 잡고 고쳐 잡고 막 그런 영화 더 있죠. 근데 고대 신화에서는 과거의 일은 신들조차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벌어진 일은 엎지르는 물이라는 거죠. 예, 제우스는 또 기억의 여신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즈 여신 있죠. 뮤즈 여신 9명이에요. 9명.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고대 그 시인들도 그렇고 사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을 일을 가리킬 때 9명의 뮤즈 플러스 10번째 뮤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현대 가수에서도 노래 잘 부르는 여가수가 있다 그러고 저 가수는 10번째 뮤즈다. 신들처럼 이게 이제 뮤즈 여신이 바로 또 여신들이 9명인데 이게 이제 기억의 여신들의 딸들이에요.
제우스가 낳은. 그래서 여러 각 방면에 또 담당 영역이 있습니다. 신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담당 영역이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역사, 희극, 서정시 이런 예술이나 철학, 역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담당하는 여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겠습니까? 제우스가 아버지 선대의 그 조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 거잖아요. 전쟁 시기를 끝났어요. 평화 시기가. 그럼 평화 시기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문명이죠. 문화죠. 그래서 그걸 담당할 또 신들이 제우스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사실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죠. 학문 예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전쟁 있는 곳에서 그런가요? 전쟁하기 바쁜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류 문화를 꼽히기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우스는 이제 여신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여성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저 서쪽에서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합니다. 에우로페 공주가 바로 또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어떤 어원이 됩니다. 그리스식으로 이제 발음한 거고요. 오늘날은 이제 유럽이라고 그러죠. 저 이쪽에 튀로스, 페니키아라고 하는 또 그리스 알파벳이 전해진 오늘날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요. 거기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공주에게 접근해가지고 제우스는 여러 동물로 심지어 빗물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여자에게 그 성벽에 갇혀있는 여인에게 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하얀 예쁜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결국 이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해 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가서 보금자리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후손을 인간 영웅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유물이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에우로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제 미노스, 사르페돈, 라다멘티스 등입니다. 그리고 미노스 왕이 또 이제 바로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의 그 문명을 이룬,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문명을 낳은 사람이 또 왕이 미노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가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하는 장면이 그리스 이후로 우리 돈은 한 3,000원 되는데요.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아테나의 신은 상징물이 제우스는 독수리고 아테나의 신은 올빼미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 신은 이렇게 또 인류로 동전의 문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들 간의 결합을 통해서 신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면 신의 핏줄 또는 어떤 신의 부름을 받고 영웅이 됐다. 또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됐다.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각 곳곳에 그 도시들의 그 기원이 또 바로 신들과 인간들의 결합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네이아스, 로마를 건국한 아이네아스는 또 아프로디테 여신이 어머니고 또 테바의 그리스는 하르모니아 여신이 아레스, 전쟁의 신의 딸인 하르모니아가 어머니고 또 제우스와 결합한 이 여신은 여성은 또 에파소스라고 하는 아들 낳아서 그 지명을 가진 그 도시의 또 시조가 되고요. 또 제우스하고 레다 사이에서 제우스가 이때는 백조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접근해서 낳은, 그래서 헬레네는 알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뭐 신라에도 뭐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똑같이 백조로 변신해서 제우가 인간 여성과 결합했기 때문에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제우스하고 알크메네 인간 여성 사이에서는 또 헤라클레스 나오고 또 영웅 페르세우스가 나오고 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테티스가 여신이고 그렇습니다. 또 제우스는 미남을 좋아해가지고 남성을 또 트로야의 그 미남인 가니메데스를 납치해서 그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광고로 문구로 이렇게 버드와이저가 또 그 가니메데스의 이런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제 그 광고로 이렇게 삼아서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버드와이저는 맥주 회사잖아요, 미국. 그래서 이 가니메데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자기 맥주예요. 그래서 신들이 마실 만큼 아주 맛있는 맥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들은 사실 술은 안 마시죠. 신들이 마시는 음료를 우리가 흔히 이제 넥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의 신분을 된 가니메데스의 모습입니다. 예, 올림피아에 가면 이제 올림픽이 최초로 열렸던 그런 곳이죠. 기원전 700년 전에 최초의 올림피아 이곳에서 그래서 스타전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리스가 독립 후에 또 이런 파괴된 유물들을 서구에 그 자금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예, 제우스의 또 거대한 신성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요. 우리 피라미드 뭐 알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냈을까?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또 4개가 또 그리스와 관련된 그런 불가사예요. 아테네 가면 또 제우스 신전이 로마인들이 건설해준 신전이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제우스의 자식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아까 형제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화를 통해서 가장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신들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빛과 음악의 신이고 또 쌍둥이인 아르테미스하고 이렇게 델로스 섬에서 왜냐하면 이 제우스가 헤라사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레토라고 하는 여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헤라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난 조그만 섬에서 난 그 자식들이 바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예요. 그 섬이 바로 델로스 섬인데요. 여의도만 합니다. 조금만. 로마 시대에는 또 노예 시장도 있었고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델로스 섬이 있고요. 그 아폴론이 바로 이제 레토 여신의 델로스 섬에서 태어난 그 아폴론이 또 유명한 신탁으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이에요. 점도 필요하죠. 우리가 미래의 현재를 통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까?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될 사람도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점집에 가잖아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먼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식민지를 건설할 때라든지 또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언제 낳을 수 있는지 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 일을 물으러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곳이 델포이의 중부 도시의 그 파르나소스 산자락에 있는 그 델포이라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진위 때 묻혔는데 프랑스 학자들이 또 발굴을 했습니다. 예, 아폴로는 또 유명하죠. 월계수가 된 다프네 이야기. 그 또 올계수를 못 잊어져서 올계수 가지를 들고 이 배꼽 그 상징물인 그 옴팔로스 여기에 앉아서 점을 신탁을 내리는. 그리고 아폴론 신이 직접 내리지 않고 또 대리인이 있습니다. 인간 대리인이. 예, 신탁의 사례 유명한 신탁의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비극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그 오이디푸스죠. 오이디푸스. 그 운명의 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 운명의 길을 운명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되려 그 손으로 그 길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의 그 오만함에 대해서 이 두 형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활을 쓰는 그런 또 그래서 아폴로는 그리스 진영에다가 전염병을 날릴 때 활을 쏘고 또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 처녀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오베라는 여인이 아들, 딸을 많다고 자랑하다가 결국 신의 그 활을 초래해서 다 활에
쏘이는 자식들이 그런 또 불행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자기 인간 삶에서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든지 부를 또 자만해서 뭐 이렇게 과시한다든지 또 자식 자랑을 여기서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의 경고예요. 그 유명한 또 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좀 오해된 말이 있는데 그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 자신으로서 한계를 지키고 인간 너의 분수를 알아라는 거죠. 인간이 감히 넘어서서 날뛰거나 신의 영역까지 넘보면은 이제 반드시 신이 벌을 내린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그 항아리 술 독입니다. 예, 아폴로는 굉장히 또 그 이성을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라파엘로의 이런 유명한 그림에도 이 아폴론이 미라를 두고 있고 이쪽에는 아테나의 신은 아버지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했죠. 지혜의 여신이에요.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고 또 여성의 그 기술인 직물을 짜는 그런 여성 영역의 또 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학문 예술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현대적인 건물에도 뒤에 여기에 아테나의 신이 있고 이쪽에는 아폴론 신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제 아폴론과 쌍둥이 신이고 사냥 순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동물들을 또 어린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동물들의 여주인입니다. 유명한 독에 이제 손잡이에 그려진 그런 여신의 모습인데요. 또 순결의 여신아, 순결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본 이 사냥꾼을 또 죽이는 모습입니다. 아테나의 신은 전쟁, 지혜, 직종의 여신이고 라틴어로 가면 로마로 가면 미네르바가 됩니다. 미네르바. 예, 또 아테나의 신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과 방패를 들고 있고 또 고롱온이라고 해서 그 우리도 그 절에 가면 사천왕상 있죠. 절 입구에. 저 어렸을 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울면서. 너무 괴물스럽고 막 험악해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사천왕상이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악기를 몰아내고 뭔가 악을 이렇게 근접하기 못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문양이 고롱온 자매 그 문인데요. 아테나의 신이 이제 바로 그 갑옷이라든지 방패 또 술잔에도 이렇게 정신줄 놀지 않고 놓지 말고 술을 마시라는 뜻에서 이런 그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롱온에. 아까 이제 동전 이야기했고요. 아테나의 신의 상징은 이제 올빼미예요. 올빼미는 이제 밤에도 어두움을 뚫고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래서 해안을 상징을 해요. 결국 이제 진리는 빛이고 그 무지는 어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무지 속에서 뭔가 진실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이제 올빼미 눈에 비유를 합니다. 헤겔의 유명한 또 철학의 이런 그 글귀가 남아 있고요. 결국 이제 아테나의 신의 올빼미는 황혼역에 난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게 걸리는데요. 예, 아무튼 이 철학을 상징을 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그러니까 황혼역이라는 게 뭐죠? 해가 지고 난 다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반성을 하듯이 오늘 내가 뭘 했는지 그런 것처럼 철학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역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학문이 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되새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혼역이 안 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테나의 신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분노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머리를 잡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칼을 빼지 말고 말로서 꾸짖어라. 말로 하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말로 다투고 또 해결을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그 선물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 아테나의 신이 바로 또 아테네의 수도에
그 수호신이고 또 위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그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신전에 가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망가져 가지고 파괴돼서 없는데요. 이런 그 신전 안에는 또 아테나 여신의 신상이 남아 있고요. 또 신상뿐만 아니라 각 그 건축에 파르테논 신전의 벽면에 또 지붕 쪽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2시간 해야 될 강의인데 짤막하게 그래서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그 아테네라는 도시 수호신 자격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그려놓고요. 그래서 결국 아테네인들에게 짠 소금물 대신에 이 올리브 나무를 약속을 한 아테나 여신이 승리를 해서 아테네의 수호신이 여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여신은 직조 여신이기 때문에 또 축제 때 마지막에 또 여성들이 직무를 짜가지고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그 축제 행렬을 이제 그려놓은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성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우라를 거쳐서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행렬의 모형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과정에 거쳐서 오스만 투르크족의 무기고로 사용되고 또 베네치아인들이 포격을 하고 또 영국인들이 그 신전 조각품들 다 떼가지고 브리티시 뮤지엄에 영국의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또 배우이자 가수 또 장관까지 지낸 메르쿠리가 그거 돌려달라고 또 굉장히 그 활동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의 그 자부심인데 그거를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야, 너희들 돌려줘도 전시할 공간이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찔려서 그리스인들이 새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을 그대로 뽑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르테논 이 공간을 여기다 옮겨가지고 영국 애들이 문화재를 자기 문화재 돌려주면 여기다가 그대로 전시를 하겠다고 지금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헤파이토스는 전쟁의 신, 대장간의 신이죠. 유명하죠.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그 부부싸움에 말려들다가 결국 이 섬까지 아버지가 던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대장장이 일을 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복수해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쪽으로 쫓겨나게 돼서 어머니한테 황금 의자를 만들어줬는데 꼼짝달싹 못하게 그 묶이는 그런 그 상태에 있자 이제 그 어머니가 디오니소스 그 포도제 신을 보내가지고 달래서 이 헤파이토스 대장간의 신을 데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술의 또 능력이죠. 술로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또 그 아킬레우스가 방패가 필요해서 어머니가 대신 그 대장간에 가서 방패를 주문하는 아크로폴리스에 또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와 사랑의 여신이고 보티첼리 그림도 사실 폼페이 벽화를 좀 본딴 거죠. 그리고 이 폼페이 벽화가 또 그리스 유명한 아펠레스의 화가의 그림을 모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탄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제우스하고 다른 여신 사이에서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에게의 그 동쪽에 아까 말한 그 페니키아 티로스 쪽에 가까운 그 사이프러스 거기 사이프러스도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그 분쟁 지역이에요. 우리 독도를 두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우리가 분쟁을 하듯이 거기는 이제 큰 땅인데 아무튼 그래서 양자 간에 그 갈등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 독립된 또 국가로 이렇게 사이프러스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신들은 특이합니다. 인간들처럼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서사시 보면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디오메데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은 트로이아 쪽으로 편을 드는 여신인데 이 여신이 그리스의 병사의 창에 맞아서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그게 이제 후대에 또
철학자들이 비판합니다. 신들이 왜 이렇게 인간과 같냐? 신들은 인간과 다른데. 그래서 새로운 또 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로디테 별명은 엉덩이가 예쁜 그런 아프로디테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비너스 상이죠. 파리스 왕자의 손을 들어줘서 또 헬레네를 차지하게 되고, 또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바로 아이네이아스고, 트로이아 전쟁 후에 또 아버지를 모시고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전쟁의 신이 아레스고, 아레스가 또 아프로디테 여신하고 바람핀 그런 장면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헤르메스도 이제 재밌죠. 불륜의 장면을 신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들켜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로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죠. 부럽다는 거죠, 사실. 간통 장면이 들통났는데도 그게 이제 여기에 신의 이름으로 적나라하게 또 꺼리낌 없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또 재판정이 있는 그런 언덕이 있고요. 바울이 또 선교하면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또 그 언덕에서 본 아크로폴리스 모습하고 또 아테네. 그래서 아레스 언덕에 가면 일단 전망이 좋다는 거죠. 아테네 시내 보기도 좋고 아크로폴리스 올려다 보기도 좋고.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머큐리고요. 신들의 전령이자 또 죽은 자의 혼을 데려다주는 헤르메스 별명이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아르고스의 살이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아버지인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는데 감시자가 있어요. 그게 아르고스예요. 근데 제우스가 그 자기 애인을 황소로 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감춰둔 거죠. 근데 헤라가 그걸 알았어요. 대충 눈치를 긁었어요. 그래서 아르고스를 그 백개 눈이 달린 아르고스를 보내가지고 감시해라.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죠. 자기 애인이 지금 황소를 변해 있는데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아, 헤르메스야, 쟤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그 감시자 아르고스를 죽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헤라가 그걸 이제 측은히 여겨가지고 그 아르고스의 감시자의 눈을 빼가지고 공작의 깃털에다가 눈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결혼을 수호라는 지켜주는 그런 상징물이 또 공작의 깃털입니다. 헤르메스는 혼의 인도자예요. 혼의 인도자고 죽은 자의 여인의 혼을 또 이렇게 카론 그 지옥의 강을 건네주는 그 벳사공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혼의 인도자의 모습인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령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야 되죠. 옮겨가야 되니까 이렇게 날개 달린 모자를 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영국의 신인데요. 술의 신이에요. 바쿠스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바카스 있죠? 그게 바로 술의 포도주의 신입니다. 또 술과 관련되면 뭐죠? 우리가 술만 먹으면 또 술판이죠. 그러니까 뭐죠? 문화 행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각종 연극이라든지 음악 경연이 또 이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우스가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난 자식이 미노스고, 또 이쪽에 가보면 제우스가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했을 때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카드모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그 누이 납치됐으니까 그리스도에 가서 다 찾아와라. 그랬더니 카드모스가 찾으러 갔는데 누이는 못 찾고, 크레타 섬으로 납치된 누이는 못 찾고 결국 그리스의 위의 도시에서 자기 정착해가지고 또 따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테바예요. 원래는 이제 카드메이아라고 해서 카드모스 이름을 딴 도시인데 나중에 이제 테바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바이가 바로 또 이제 오이디푸스의 고향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그 고향이 바로 테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자식이 바로 디오니소스, 제우스하고 세메네 인간 여성 사이에만 그 신이 디오니소스고요. 디오니소스는 어머니가 인간이에요. 세메네. 근데 제우스가
같이 결합을 해서 나온 이제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베고 있는데 헤라가 꼬드긴 거예요. 아, 네 남편 보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조르는 바람에 제우스가 보여줬는데 제우스가 청등 번개 시인잖아요. 남편의 그 엄청난 그 불빛 기운 때문에 결국 세멜레가 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배 안에 아기가 있는데 그게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남은 3달을 채워가지고 10달 만에 자기 그 허벅지에서 빼내가지고 헤르메스한테 애를 키울 누구를 찾아봐라 그래 건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양육한 그런 존재가 바로 또 실레너스라고 하는 또 존재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이 술의 신이고 또 디오니소스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무리가 특히 있는데요. 실레너스와 마이나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이기 때문에 또 여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디오니소스 그 조각상을 놓고서 앞에서 얘네들의 신나게 그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술의 효력을 이야기했죠. 어머니하고 이렇게 불화가 생긴 그 헤파이스토스를 달래가지고 어머니를 그 꽁꽁 묶인 어머니를 풀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술의 신은 바로 또 연극의 신이기도 하고요. 비극의 경원이고 또 원래 비극이라는 게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을 하는 신을 아주 높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노래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또 호라티우스라는 로마 시인도 이런 염소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제 그 트레저디라고 하는 그 영어권의 그 말이 비극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트라고디아 그래서 그 염소와 관련된 노래 또 염소를 두고서 경연을 벌인 그런 노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앞에 이제 전반부는 그 신들의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후반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혈통을 받은 그 영웅들의 또 영웅들이라는 게 뭐죠? 비극의 영웅들처럼 일단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뜻이 있고요. 영화에 이제 보면 우리가 히어로라는 사전을 찾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히어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뜻에 주인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엄청난 어떤 과업을 이뤄낸 그런 영웅적인 과업을 이뤄낸 그런 존재가 있고 물론 이제 오이디푸스 같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지만은 또 탁월한 어떤 통치적인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어요. 영웅적인 자질을 보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 그런 뜻에서 또 히어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그래서 영웅들이 여러 존재가 있는데요, 신화의 이름으로 이아손이 있고 오이디푸스가 있고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트로야 전쟁과 관련해서 또 오디세우스. 다음 시간에 할 이제 주인공이 바로 오디세우예요. 오디세우스. 그리고 로마에 가면 이제 아이네이아스가 있고 또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등에 있습니다. 예. 이아손은 이제 바로 아르고의 원정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자기 왕권을 찾기 위해서 황금 양털을 영웅은 일단 남이 해내기 어려운 어떤 과업을 이뤄내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먼 땅에 있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영웅담입니다. 오이디푸스 유명한 테바이 아까 그 에우로페 공주를 찾으러 갔다가 오라비가 건설한 그 도시가 테바인데요. 또 아트레우스가 이게 이제 아가멤논 트로야 전쟁 이후에 자기 부인이 남편을 죽여버린 그런 피비린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주인공이 바로 또 아가멤논이죠. 오디세우스는 유명한 여러 가지 그 귀향길에 오르면서 온갖 모험담을 또 술자리에서 들려주는 그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입니다. 아이네아스 로마 시인이 그린죠. 그 트로야 전쟁 이후에 트로야 함락 후에 그 지중해를 떠돌다가 결국 이제 로마 쪽으로 가서 건국 시조가 된다는 헤라클레스는 또 유명한 여러 그
업적들이 있죠.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황소 인간을 거의 뭐 킹콩하고 비슷하죠. 인신공양을 받고 있는 그 괴물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웅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괴물이라든지 또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영웅들이에요. 예, 페르세우스는 이제 영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영웅인데요. 다나에라고 하는 그 아르고스의 공주와 결합을 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우스 다나에, 그다음 페르세우스, 그 뒤에 또 헤라클레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우스는 곳곳에 또 여인들과 결합을 합니다. 다나이하고 결합해서 페르세우스, 또 알크메네하고 결합을 해서 헤라클레스를 낳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다나이하고 결합할 때는 그 아버지가 가둬놨어요. 그 높은 그 탑 위에다가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 빗물로 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술독의 모습입니다. 페르세우스는 이제 메두사를 퇴치하고 그 머리를 자르고 이 피렌체에 있는 그 지역의 그 통치 가문이 바로 또 그 메디치 가문이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한때 권력에서 쫓겨나서 쫓겨났다가 다시 권력을 되찾고 그 메두사 목을 든 페르세우스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히 이제 권력을 넘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머리를 잘리게 대리하는 그 정적에 대한 또 경고로 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백희고궁이라고 하는 그 광장의 모습이고요. 오늘날의 이제 모습입니다. 관광지로 다윗상도 있고 또 란치 회랑이라고 하는 그 곳에 바로 또 이 페르세우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메두사의 모습을 또 메두사가 고로곤 자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아테나의 신의 그 갑옷에 그 적을 얼게 만드는 이 고로곤 자매가 세 자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매가 바로 눈빛이 마주하면 돌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또 신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겠죠. 이 갑옷이나 투구에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보면은 적을 얼게 만드는 그런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또 악기를 물리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술독에도 이렇게 많이 이런 그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고로곤 메두사의 그 모습입니다. 예, 안드로메다 바다 괴물에 잡혀먹을 만한 그 안드로메다를 또 구출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영웅들의 또 영웅들과 관련된 여성들의 이름이 또 다 별자리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세우스가 바로 또 헤라클레스의 영웅인데요. 아까 헤라클레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아테네 지역의 영웅인데요. 여러 가지 또 과업을 합니다. 아버지가 또 그 신탁을 묻는 그런 그 여행길에 올랐다가 이웃 나라에 가서 이 테세우스와 그 테세우스를 낳게 된 그 공주와 또 결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이 밑에다가 그 칼과 또 징표가 될 만한 걸 놓을 테니까 네가 크거든 그걸 가지고 아테네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험난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행길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가면서 영웅들이 어려운 또 지역에서 민폐를 끼치는 괴물들이나 괴한들을 물리쳐요. 그게 이제 이 테세우스의 그 과업인데요. 곰봉민이라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소나무를 휘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똑같이 당하게 만들고 또 작물을 파헤치는 그런 커다란 돼지나 또 여러 그 괴물들 또는 괴한들을 퇴치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프로크루테스죠. 이게 딱 침대 눕혀가지고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가지고 죽이고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는 프로크루테스 똑같이 그렇게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는 이 황소인간, 머리가 황소인 괴물을 퇴치하고, 예, 이게 이제 88년가 나온 미노타우라스라는 괴물입니다. 또 돌아오다가 디오니소스 그 아리아드네가 이제 바로 테세우스를, 영웅들은 항상 여성의 그 도움이 있어요. 또 여신의 도움이. 예, 여기에 이제 그 테세우스를 도운 그 유명하죠. 그 미로, 여기는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가 그 이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때 그 미노타우로스가 머물고 있던 그 미로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실타래 이야기 있죠. 그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실타래를 준 사람이, 여인이 바로 아리아드네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래서 탈출했다는 거죠. 근데 버리고 갔어요. 흘리고 갔어요. 그걸 또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또 받아들여서 자기 배우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있고요. 독일에 가면 카셀이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계단식 분수대가 있어요. 계단을 쭉 따라서 언덕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엄청 큰, 제가 독일에 처음 90 몇 년도에 갔을 때 그 견학 그 소풍을 갔던 그 지역인데요. 아무튼 그 지역의 맨 꼭대기에 바로 그 헤라클레스가 곤봉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런 조각상이 건축물에 있습니다. 예, 헤라클레스는 여기 보면은 양다리죠. 영웅들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인간 아버지가 있고 또 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는 알크메네와 결합을 한 제우스의 아들이고, 또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와 결합해서 또 뭐 이복동생은 아니고 하여튼 형제죠. 둘. 또는 실제로는 인간 아버지는 암피트리온이고 헤라클레스가, 신의 쪽에는 그 제우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제우스가 남편으로 변신해가지고 이 알크메네에게 접근해서 난 자식이 헤라클레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헤라가 질투해가지고 보낸 그 뱀을 또 죽이는 그런 그 용기를 보여줬고요. 또 그 성년이 됐을 때는 헤라클레스가 이제 선택의, 그게 영웅의 길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여신은 쾌락의 여신이에요. 좀 편하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쪽에는 미덕의, 덕의 여신.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도 뭔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의미 있는 길을 가라. 그러면 역사가가 너를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역사가가 지금 서파를 들고 있어요. 이거 이제 업적을 쌓으면 내가 명성,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그 이름을, 명성을 내가 기록을 해주마.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편하게 놀고 먹고 음악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삶은 누가 기록을 해주진 않죠. 편하게 살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12가지 업적을 합니다.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 멀리 서쪽까지 가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12가업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이고 사자 머리를 또 투구 삼아서 쓰고 다닙니다. 그 뒤로부터.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지금 투구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과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자 머리 투구를 쓰고 있는 헤라클레스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벌써 이게 그 사자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히드라를 대치하고 수테지를 대치하고 또 사슴을 붙잡고 또 괴조들을, 농작물을 파헤치는 괴조들을 붙잡고 다 죽이고, 또 축사를 깨끗이, 엄청난 그 외양간에 그 소들이 많은데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다 청소를 하는 그런 과학도 하고, 또 크레타 황소를 납치하고 암말들을 또 데려오고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또 가져오고 괴레온의 소를 또 붙잡고, 또 저 서쪽 끝에 가서 사과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지하세계에 가가지고 모르스에 딸리는 지옥의 지하세계 출입구를 지키는 개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 개가 바로
케르베로스라고는 개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는 신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또 헤라클레스 닮은 부처의 수호신. 이게 이제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운동을 하고 인도 근처까지 갔을 때 그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가 군사들만 병력들만 가는 게 아니죠. 다 이제 그리스 그 어떤 기술자들 또 예술가들 조각가들이 이제 가서 그리스 문명을 거기다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하고 그쪽에 토착인 불교 문화하고 결합을 한 게 이제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부처상 옆에 그리스의 그 영웅이 모습을 띈 그런 조각상이 있다는 거죠. 예, 이하손은 이제 황금 양터를 찾아서 먼 콜키스로 가고 그 지역에 또 황금 양터를 상징을 하는 또 이하손을 도와준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데이아인데 메데이아가 이하손에 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의 상징인 황금 양터를 이하손이 가져가는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약물을 주고 그래서 그 용이 지키고 있는 황금 양터를 무사히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땅으로 돌아와서 둘이 오손도손이 살고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젊은 공주에 반해가지고 코린토스 공주에 반해서 배신을 때리려고 하자 이 여인이 이제 복수를 한 거예요. 온열에 설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두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공주하고 또 그 공주의 아버지 남편은 안 죽여요. 그러니까 남편 두 눈을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 또 남편이 결혼하고자 한 그 여자를 다 죽여버리면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그 비극이 이제 바로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의 작품입니다. 예, 그 또 아들들 이게 뭐 이제 중세 14세기 르네상스에 그려진 아들들의 모습이 굉장히 수도승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을 시켜서 선물을 줘요. 근데 그 선물이 옷인데 그 옷을 공주가 입는 순간 불타는 거예요. 그 무슨 그 뭐죠 그 뭔가 이거 사람 막 살을 썩게 만드는 그런 그 약물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뼈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타 죽는 그런 공주의 모습이 이 비극 작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레우사 공주가 죽고 그런데요. 예, 또 그런 이제 비극 작품이 전성기가 바로 기원전 5세기 아테네예요. 비극 작품이 또 공연된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의 그 남쪽면 그에 있는 극장이고요. 예,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을 무대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대에 올랐다가 그냥 스쳐가는 길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길. 무대에 서서 와서 보고 떠나는 거. 이게 이제 간단하죠. 이게 이제 세상이 무대다. 또 배우한테는 무대가 세계이기도 하겠죠. 무대를 통해서 인생을 노래하고 인생을 연기를 하는 거겠죠. 예,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극의 공연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배우가 다 남자였어요. 메데이아도 여자 목소리도 여성의 역할도 남성들이 하고 가면을 써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일종의 가면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가면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입니다. 3대 비극 작가가 있고요. 예, 비극의 이제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오이디푸스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아내에게 죽임을 당한 아가멤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앞에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영웅들의 뭐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들은 그냥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에 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느 지에 가서 또 뭘 죽이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연결성이 없죠. 근데 이제 비극에 오면은 그런 그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앞뒤가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헤라클레스가 이 일을 한 다음에 이 일을 했는데 첫 번째 과업하고 두 번째 과업하고 연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뒤에 가업이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의 작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앞에 일이 일어나서 뒤에 일이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서 일어났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짜임새죠. 그게 이제 헤라클레스라든 테세우 이야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물을 다뤘다고 해서 그 작품이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통일성 있는 하나의 단일한 작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토리를 잘 엮어야 한다는 거죠. 짜임새 있게.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이디푸스 이야기 유명하죠. 어머니와 살을 섞은 운명이고 자기를 낳아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게 되려는. 그래서 자기는 코린토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가지고 양아버지 코린토스인데 거기가 자기가 자란 고향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자기를 길러준 양아버지가 있는 것을 그걸 친할아버지로 생각하고 떠나가지고 자기 친아버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명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죽을 때까지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죽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말년에. 아가멤논은 또 자기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게 이제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비극 작가의 3부작이 나와 있습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인데요. 그러니까 세 편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에서는 자기 아내에게 트로야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씻다가 목욕탕에서 아내한테 살인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딸을 바쳤다, 또 전쟁터에서 딴 여자를 데리고 왔다 등등. 그래서 아내가 죽이면서 막 피가 막 솟구치는데 농작물이 막 빗물을 이렇게 그 가뭄에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빗물에 젖은 그 농작물이 아주 그 좋아하듯이 그런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잔인하게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피의 소나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를 또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자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노란한 사촌 아이기스토스 정부죠. 정부를 죽이고 또 어머니까지 죽여요. 어머니가 가슴을 드러내면서 너 어렸을 때 이 젖을 먹고 자랐는데 어미를 설마 죽이려고 하느냐 작정이냐 그렇게 하소연했지만은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정신착란에 빠져가지고 결국 또 복수 여신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정화를 받고 그랬지만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에서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예전의 사회에서는 야만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겠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그래가지고 내가 당한 만큼 보호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피해 역사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걷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명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복을 하는 그런 사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정식적으로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죠. 문명사회에서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때릴 수는 없는 거죠. 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과정이 이 마지막 작품에 그려져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서사의 주인공인데요. 그 호메로스 서사시의 주인공이죠. 아킬레우스는 일리아스의 주인공이고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입니다. 예, 오디세우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호메로스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다. 작품에 이야기의 통일성이 있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성 없는 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만 딱 뽑아가지고 이 긴 강의를 짤막하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강의가 죄송스럽게도 나열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그 나쁘게 평가한 그런 강의식이 돼버렸는데요.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킬레스 부모가 있고 또 결혼식 장면이 있고
또 파리스 심판이 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로이아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부녀인 헬레네가 납치돼서 트로이아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테나 여신이 만류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또 이탈리아 북부의 그 빌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이제 달리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킬레우스 대신에 아킬레우스의 창과 방패를 들고 아킬레우스 인척하면서 트로이아 쪽과 싸운 게 바로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예요. 근데 친구가 싸우다 죽어버렸어요. 적군한테.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동료 장군 아가멤논에 화가 났다가 친구를 죽인 적에게 이제 분노가 본능의 화살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한테 빼앗긴 창과 방패를 다시 또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자기 친구를 죽인 헥토르를 또 결국 죽여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또 그 그리스의 섬에 있는 그 아킬레우스 궁전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그려진 그 그림이고요. 그 아들을 또 시신을 돌려달라고 트로이아의 늙은 왕이 애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가 이제 연결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중해를 이제 지배하던 시대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땅의 넓은 땅의 주인공이 또 이제 로마인들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이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모습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제국을 인도 근처까지 이렇게 광활한 땅을 정복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33살에 열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그걸 이제 서너 개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헬레니즘 시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323년부터 기원전 31년. 또 31년이 또 마지막 그리스인들이 여러 왕조, 마지막 왕조, 이집트 왕조가 멸망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로마인들이 그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그리스 땅을 하나하나씩 다 점령하고 지중해를 제패를 했는데,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굉장한 거예요. 정복자인데 자기들이 되레 정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문화에, 학문에. 그걸 이제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스 통해서 또 신화를 이어가고요. 아이네스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트로이아 전쟁 후에 여러 곳을 거쳐서 카르타고,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에 가서 또 여인과 사랑하고, 결국은 로마 쪽 라티움 지역에 가서 또 그 지역의 실력자를 물리치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들이 로마로 가면서 로마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령 이제 크로노스 신은 사투르누스, 영어는 세턴이죠. 토성. 제우스는 유피테르, 주피터, 목성. 헤라는 유노, 주노. 데메테르 신은 케레스, 세레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포세이돈은 넵투누스, 넵튠. 하데스는 플루토, 플루토. 아테나의 신은 미네르바. 아프로디테는 베누스, 비너스 여신. 뭐 여성 속옷 그 상표도 있죠. 비너스. 미와 사랑의 여신. 헤파이스토스, 불카노스, 볼콘. 아르테미스 여신은 다이아나 황태자비. 원래 다이아나 황태자비는 이름으로 치면은 결혼 않고 미혼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르테미스 여신, 디아나 여신이 처녀 여신이고 순결의 여신이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르테미스 여신의 저주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디아나인데, 가령 뭐 이름이 비너스라든지 아프로디테였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농담삼아 해봅니다. 아폴로. 그 달 탐사선이 이름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달 탐사선. 그게 그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아폴로. 그 아폴로 저기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 그 처음에 달 탐사할 때 아폴로 13호만 그랬잖아요. 그 달의 여신이 또 디아나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비가 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달로. 태양의 신이. 아폴로는 또 태양의 신이고 아르테미스, 디아나는 또 달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헤르메스는 메르쿠리우스, 디오니소스는 바커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아폴로 13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목성, 주피터, 제우스의 이름을 딴 이 목성의 위성들이 다 제우스의 애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오, 에우로페, 그 티로스 납치한 공주 이름이죠. 그 다음에 트로이아 미남, 가니메데스, 칼리스토. 그래서 이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재밌죠. 그냥 헤라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주노라고 이 그 목성 탐사선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바람길을 잡으러 가는 그 헤라 여신의 이름을 이렇게 목성 탐사선에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를 알면 재밌죠. 그냥 왜 이렇게 달의 탐사선을 또 목성 탐사선을 이런 이름으로 붙였을까? 신화를 모르면 이제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름으로 들릴 텐데 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첫날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분들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힘들었지만 아무튼 천천히 좀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시간은 책이 아니잖아요. 책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 전반에 관한 거고 또 책 자체도 굉장히 또 여러 그 그리스 신화 관련된 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2시간에 걸쳐서 하기는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좀 제가 또 다음부터는 또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메로스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천천히 좀 이거 자체도 사실 뭐 한 학기에도 뭐 10번의 강의에도 부족할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시간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또 잠깐만 교수님. 예. 일단 박수 치시고 싶으시죠? 박수. 감사합니다.